안녕하십니까, 최영준입니다. 새해 들어서자마자 정치권이 더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쇄신과 통합에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가 최대 목표인 민주통합당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뽑는 경선 절차를 밟고 있는데 새해 들어서 첫 번째로 오늘 광주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광주, 목포, 여수 MBC는 공동으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9분을 초청해서 오늘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2시간여 동안 어떤 분이 민주통합당호의 선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선거인단뿐만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을 텐데 9분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분의 후보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공통 질문과 이 9분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그룹 질문, 그리고 후보자에게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나머지 8분 후보를 대상으로 자유 토론을 벌이는 상호 토론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토론의 진행 방식과 내용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바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석대의 타이머가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후보들이 왜 출마를 했는지 출마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서 기호 4번 이강래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정권교체의 4번 타자, 기호 4번 이강래 인사 올립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호남입니다. 제가 만약 불참하게 된다면 이번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철학과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호남 출신 이 지도부 공백이 생길 것이 우려가 돼서 이번 경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통합 과정에 탈호남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지도부의 역할입니다. 이번에 선출될 지도부는 총선 대선 승리가 주된 임무입니다. 선거 사령탑이 필요합니다. 선거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령탑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적임이라는 생각 때문에 출마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다음 기호 5번 박용진 후보께서 말씀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차 민주통합당 예비 경선의 이변의 주인공, 돌풍의 주인공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예비 경선을 통과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비 경선을 통과했고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우리 경선의 흥행 그리고 총선 대선의 승리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16일 기억하십니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광주 경선이 있었던 날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당기 필막,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이 대선 후보로 도전을 해서요. 광주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또 기어코 대선 후보의 자리를 거머쥔 그런 날입니다. 광주에서 노무현 돌풍처럼 10년이 지난 오늘 박용진 돌풍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권 교체에 꼭 필요한 진보적 자신감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지켜주셨습니다. 다음 기호 7번 문성근 후보 출마의 변입니다. 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의 기수 문성근입니다. 두 대통령님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소리가 이럽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어떻게 정권 교체를 할 것인가?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8월 야권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제안서입니다. 제안서대로 민주통합당이 이루어졌습니다. 통합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 혁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지도부 경선에서 70% 시민 참여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금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권자들께서는 얼굴이 바뀌어야 바뀐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시간이 늦게 출발을 해서 그렇습니다. 기호 2번 이하경 후보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1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고향의 선후배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기존의 정치 불신, 정당 불신을 깨야 됩니다. 무당파가 40%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도대체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시민운동 40년 경험을 가지고 시민과 정치가 소통하는 새로운 정당, 시민주권정당을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시민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이 사랑받는 정치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주통합당의 고향이고 오랜 전통의 뿌리인 호남에서, 광주 전남에서 인적 혁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야권연대를 잘해야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진보통합시민회의 의장으로서 진보 세력과 함께 일을 해온 제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기호 1번 한명숙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한명숙입니다. 광주에 오면 1980년 5월이 생각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참상을 감옥 안에서 들었습니다. 한 달 내내 펑펑 울었습니다. 이런 인연으로 광주는 저에게 영원한 고향입니다. 어제 따뜻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전 의장을 우리들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와 함께 꿈꿔왔던 민주주의 왜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을까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살려내겠습니다. 박근혜와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 한명숙이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숙이 더 큰 통합으로 원내 제1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이인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영입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정치혁명의 뿌리였습니다. 독재 시절 불의에 저항했고 또 대의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항쟁이 그랬고 또 2002년 노무현의 선택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광주는 늘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광주가 지금 저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선명한 야당, 더욱 강력한 야당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공천혁명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1%의 세상이 아닌 99%의 세상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2012년을 점령해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된 것에 안주하지 않고 더 혁신해야 합니다. 더 젊고 더 강력한 더 선명한 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경선 토론에 계속해서 출마의 변 듣겠습니다. 기호 8번의 박지원 후보십니다.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의 최적임자 기호 8번 박지원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해서 눈 속에 5.18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관도 참배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이십니다. 거기에 영정을 모시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민주주의를 가장 신봉하다가 낙검수의 정봉주 의원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무너진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이 박지원이가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되어서 복원하겠습니다. 특히 대북 문제는 어렵습니다. 경험과 경륜을 갖춘 박지원이 꼭 해내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9번 김부겸 후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기호 9번 김부겸입니다. 민주화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또 민주당을 키워주신
광주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민주통합당이 세력의 이합 집산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강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막아내는 그런 경제민주화를 이뤄내야 하고, 그래야만 젊은이들의 일자리 만들 수 있고 또 새로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정당이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 국민에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이나 국회의원을 뽑아준 경기도 군포를 떠나 우리 민주개혁 세력의 마지막 황무지 대구에서 이제 정면 승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 후보 마지막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죠. 네, 광주 전남에 오면 늘 마음이 푸근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맞이해 주시는 광주 전남 지역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기호 6번 박영선입니다. 광주 전남은 민주정부 10년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또 불의와 싸우는 성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재벌, 검찰, MB 정부의 거대한 특권 세력과 맞싸워 왔습니다. 어떠한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이제 또다시 꿈을 꿉니다. 2002년 노무현의 선택처럼 2012년 정권 교체의 꿈을 꿉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리더십,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 기호 6번 박영선 해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9분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봤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마련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에 이번에는 9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의 후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질문의 요지는 우리의 미래 세대인 20, 30, 40대 유입 전략입니다.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입증된 것처럼 여든 야든 20, 30, 40대 세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 총선과 대선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들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새로운 정치 세력과 비전을 20, 30, 40대 세대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으시겠습니까? 민주통합당의 대표로서 이들 세대에게 무엇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사전 추첨에 의해서 이번에는 박용진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보통 우리 젊은 세대를 3포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3가지를 포기한 거죠. 취직, 그리고 결혼, 출산입니다. 암담한 겁니다. 이 20, 30대 세대, 젊은 세대의 상황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반증하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20, 30대 세대 노동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청년 취업 할당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쌓여있는 재벌의 사내 유보금을 고용과 청년 세대 복지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급여에 힘들어하는 청년 세대를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40대 제일 큰 고민은 육아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느냐의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아이는 내가 키운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복지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성군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박용진 후보의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얼마 전에 그 4,320원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청년유니언이 나서서 5억여 원을 받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요. 일자리를 좋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800만인 나라, 특히 2040이 그중에 61%를 차지합니다. 이 노동관계법을 고쳐내야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경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재벌 독식을 깨야 합니다. 강한 중소기업들이 커가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텐데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모든 것을 말아먹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러니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고 또 중소기업 고유 업종을 부활해야 됩니다. 정치 제도적으로는 민주통합당은 청년 비례 4명을 공천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스스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경 후보십니다. 네, 저는 2040 세대가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2040 세대가 직접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 내에 가칭 청년 해적당이라고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고요. 거기에서 비례대표 사인을 스스로 뽑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대가 처한 일자리 문제, 30대가 처한 직장과 이렇게 하우스푸어 문제 또는 보육의 문제, 40대가 처한 주택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적으로 또는 대기업들이 쌓아놓은 여러 가지 산하의 보유금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대로 시키고 여러 가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청년 스스로 결정하는 청년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공천을 해서 20대에서 40대가 주류가 되는 정당을 만들도록 공천하겠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20, 40대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한명숙 후보 말씀해 주시죠. 2040 세대의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2040 세대가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부와 비례대표로 대거 발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탈당이 가능한 스마트 당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문호를 활짝 열어서 2040 세대들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청년 순환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실업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업 극복을 위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제2의 벤처 시대를 과감하게 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큰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갖고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인영 후보십니다. 1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적인 루저, 낙오자, 아웃사이더,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주역이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미래의 디자이너입니다.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84살의 교황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라고 신년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민주당의 안방을 청년들에게 내주겠습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실업,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그리고 반값 등록금에 치여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상보육, 무상교육, 주거복지를 대폭 강화해서 30대, 40대의 우리 젊은 가장들이 길을 펴고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꿈을 심어내겠습니다. 꼰대 정당에서 벗어나서 스마트폰 2천만 시대에 맞는 스마트 정당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 박지원 후보 차례입니다. 88만 원의 젊은 세대는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SNS의 발달로 그들은 이미 지식 중산층입니다. 그들은 용기 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희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이 가장 필요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보편적 복지, 즉 3+1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론스타 먹튀, 감사원 감사해야죠. 그리고 농협의 신경분리, 이건 연기돼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20, 40대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장 강력하게 투쟁해서 이루어낼 사람은 감히 박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김부겸 후보십니다. 어떤 비전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예, 20, 30, 40대들은 지금 기회와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1대 99의 사회,
부의 대물림을 이제 끊을 수 없는 사회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새로운 국가 운영의 원칙을 제시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아까 나온 대로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주거복지 등에 대한 확실한 민주당의 대안을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강자들의 반칙과 특권을 막을 수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틀로 대한민국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특히 조세의 정의를 통해서 부자들 감세라든가 이 정권 들어와서 난맥이 이루한 이 조세제도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또 하나는 결국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그 지역의 배출된 인재들이 지역 회사에서 일자리를 갖도록 그렇게 재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박영선 후보 차례입니다. 네, OECD 30개국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5세에서 30세의 고용률이 최하위권, 그리고 최장의 노동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노동의 현실과 일자리의 현실입니다. 2040 세대에게 크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가 일자리요, 두 번째가 복지고, 세 번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입니다. 복지 문제는 이미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포함해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40 희망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 2040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당내에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해서 서민생활 안정 특별조치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민생활 안전 특별조치법은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초과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강래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앞에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2040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분노와 불안입니다. 이렇게 2040 세대가 분노와 불안에 떨게 된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양극화입니다.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는 대신에 토간에 집착하다 보니까 문제를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양극화 가져온 제일 큰 원인은 하나는 산업 구조에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노동 구조에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 없이는 양극화 해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비중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가능합니다. 경제정책의 방향을 확고하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야 가능합니다. 네. 저마다의 그 제안과 대책들을 내놨습니다만 방송 보고 계신 2040 세대들 희망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초청 민주통합당 대표 초청 토론회 후보 초청 토론회 다음은 상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호 토론은 후보가 토론하고 싶은 상대를 지명을 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토론 방식입니다. 토론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 6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분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내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발한 토론을 여기에서 기대를 해보고요. 먼저 시작할 분은 사전 추첨위에서 문성군 후보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하경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을 이루면서 9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나와 있어서 참 보기 좋으시죠. 네, 이 중에서 시민사회 쪽에서 나온 사람이 저와 이하경 후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경험이 없지 않냐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당 경험이 없습니다. 정당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통합이 된다는 꿈을 꿀 수 있었다. 상상력을 발휘했고 결국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정당 혁신을 통해서 공천권을 시민께 100% 돌려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유권자께서는 변화를 얼굴로 느끼십니다. 지도부가 누가 포진했는가 해서 변화를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얼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여하니까 박원순도 시장이 되고 문성군도 대표가 되는구나. 그러면 총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천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이번에 그 이학영 후보께서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사회 활동을 하다가 참여하시는 결심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결심 과정, 그 다음에 그 당대표가 되시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그 민창학년 사건으로 감옥에 다녀온 이후에 보각이 되지 않아서 저 노동 현장, 건설 현장을 다니면서 일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사회운동을 하다가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또 갔습니다. 5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저는 철저히 이 시대의 밑바닥에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YMCA라는 곳에서 전국적인 조직에서 일을 했습니다. 무려 25년 이상을 했습니다. YMCA라는 조직은 특수합니다. 60여 개 도시에 독립된 YMCA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나라당부터 시작해서 진보당까지 다양한 세력이 함께 조직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입니다. 더더구나 연맹사무총장을 한다는 것은 60개의 지방분권 조직을 총괄해서 그 다양한 세력을 통합 조절해내면서 좀 더 사회를 바르게 하고 인간이 살기 좋게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협상하고 조절하고 또 전략적으로 판단하면 꼭 이것은 원칙적으로 실천해서 이루어내고 하는 훈련을 무수히 했습니다. 이런 많은 경험은 정당 경험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작은 정당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히딩크 감독이 성공한 이유가 그 국내 축구인과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박지성 선수를 발굴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정당의 정파에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공천에서도 그 공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명숙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3억 초과하는 개인소득에 대해서 38% 부과하는 것을 통과시켰죠. 우리 민주통합당은 1억 5천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40%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7조 정도의 그 세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랍게도 박근혜 의원께서는 그마저도 반대한다고 그 퇴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짓이죠. 우리 복지 예산은 GDP의 9%고요. 그 OECD는 20%입니다. 담세율은 우리가 21%고 26%고 그렇죠. 근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그 담세율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 정도 나고 있죠. 그러니까 99% 서민과 관계없이 법인세, 소득세에서 상위 1%의 증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 총리님께서는 복지 확대를 할 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문성군 후보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복지와 또 부자 증세와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부자 증세는 사실 무늬만 있는 부자 증세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도 한나라당 박근혜 위원장이 이것을 반대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특권층에 대한 부자 감세를 추진했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지난번 대권 주자로서 줄푸세 공약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마 박근혜 대표가 정권을 쥐게 되면 지금의 이명박 정권보다 더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예감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반드시 소득 상위 1%에 대해서는 증세할 수 있도록 법 추진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자 증세를 하게 되면 연간 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됩니다. 저는 이것을 연대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9%의 서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많이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나눈다는 의미로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지를 증대하고 복지를 증대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해내고 선순환,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후보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 문성근 후보의 상호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분 길지 않죠? 짧습니다. 다음 이하경 후보의 상호 토론 차례입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박영선 의원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한미 FTA가 전 국민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는 반대한다, 무효화시켜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이 정부 들어와서 적법성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을 비준을 하겠다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불평등 협정을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 국회 FTA 포럼 일원으로 한미 FTA를 찬성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도 그렇지 않으시라고 보는데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고요. 또 만약에 우리가 집권 정당이 되면 이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체결한 한미 FTA 협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체결됐던 한미 FTA는 그런대로 우리가 한번 협상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체결된 한미 FTA, 이것은 전면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가 당당하지 못한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ISD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자 면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ISD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가 조금 뭔가 부족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미국 기준에 의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자 면제국입니다. 보통 ISD 같은 것은 비자 면제국인 경우에는 ISD를 미국 정부가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정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ISD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당당하게 ISD를 폐기하자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는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 있을 때 10+2라고 해서 12가지의 재협상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가 이 ISD 폐기였고요. 그 다음에 농축수산물 등 이 농촌 지역의 폐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재협상,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문제,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관한 관세 철폐 등 12가지의 재협상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정부가 12가지의 재협상 조건을 내걸어서 미국이 이것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에 대한 폐기 선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EU FTA가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보면 한 EU FTA를 해서 사실상 한 EU 무역상의 흑자에서 지금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역 통계 수치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EU FTA보다도 더 심한 이 주권국으로서의 어떠한 주체를 잃어버리는 한미 FTA는 반드시 재협상 12가지 요구를 해야 되고, 이것을 미국이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를 하겠다고 나서야 된다는 것이 저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께서 다행스럽게 폐기를 하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 정당이 집권을 하면 새롭게 후보를 공천할 때 한미 FTA 폐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저는 공천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런 공천 원칙 없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당선 가능성만 보고 공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석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혁 입법을 하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우리나라가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자주적으로 자립적으로 내국 경제를 지켜가고 통상협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협정입니다. 이건 현재의 부적절한 절차와 불공정한 내역을 가진 한미 FTA 협정을 우리는 당연히 집권정당이 되어서 그런 분들로 보여진 그 의회에서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하고 한미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 이익을 위한 통상협정을 새롭게 국민과 함께 재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까? 네. 네. 시간은 1분가량 남았습니다만은, 시간을 잘못 재가지고요. 네, 조금 더 주시죠. 한 분에게 좀 되묻겠습니다. 예, 지금 남은 시간이 1분 남았습니다. 1분.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6분은 주어진 후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 후보가 말씀이 좀 길면 자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자유롭게 주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명숙 후보께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우선 박지원 후보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천권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민주통합당에서는 새로 통합을 하면서 30% 이내로 전략공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70% 이상은 모두 완전 국민 참여 경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부산 우리 토론회에서 박영선 후보께서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국민공천 예비선거를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 신인이 진입장벽을 뛰어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선거를 2번 치른다는 부담감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신선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공천 예비 경선에 대해서 박 전 대표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네. 국민공천 예비선거는 원칙적으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제도가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적합한가 하는 데서 회의적 시각을 갖습니다. 지금 미국 일부 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분 없이 후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미국처럼 양당 제도가 확립돼 가지고 후보가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다시 우세한 지역이 같은 당의 후보 둘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실시해야 될 제도이지만은 약간 시기가 상조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기왕 공천 관련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저는 30%의 전략 공천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30%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내건 네.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은 이 파벌이 공천을 나눠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아주 아꼈습니다만은 공천권은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주는 거의 100%의 국민 참여 경선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거의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하경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고 규제를 많이 풀어버렸습니다. 재벌 기업이 IMF 때 부실 경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국민의 혈세로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공정 거래를 통해서 국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나 금산 분리, 그다음에 재벌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후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벌이 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렸죠.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묶어놓았던 재벌의 규제를 총액 출자 제한제랄지 이 편법적 승계 근절 이런 문제를 다 풀어서 이제 떳떳하게 재벌들이 다 풀려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당이 집권당이 되어서 들었으면 재벌은 개혁해서 경쟁력을 높이고요. 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재벌기업과 중소기업이 우리 국민들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그 이득금을 순환시키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전부 살려줬던 총액 출자 제한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요. 재벌의 소유구조나 경영 지배구조를 다시 민주화를 시켜야 됩니다.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것도 막아야 되고요. 또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이 정부가 환율로 해서 국민들을 괴롭혔습니다. 중소기업도 괴롭혔죠. 금리 정책을 재벌 중심에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 중심으로 좀 바꾸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제를 다시 만들고 또 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하경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벌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출청제 금산 분리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법인세 증세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6조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지 재정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차기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공동 특집 생방송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상호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인영 후보께 6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한명숙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분노하는 만큼 참여하고 또 열망하는 만큼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트윗으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들로부터의 날카로운 비판을 접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그 관심사가 FTA입니다. 제가 트윗을 쭉 검색해서 보다 보니까 한명숙 후보께서 총리 시절에 FTA가 추진되었고 그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후보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입장으로 바뀌셨는지 그냥 좀 짤막하게 우선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지난 번에 국회에서 한미 FTA가 한나라당에 의해서 날치기로 통과되었을 때 이것은 원천 무효다,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저의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되고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됩니다. 지금 한미 FTA는 국민에게 굴욕과 고통을 안겨준 실패한 협상입니다. 이익균형이 완전히 훼손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보면은 추가 협상은 없다라고 이 정부가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밀실에서 재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다 어겨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국익을 미국에게 헌납한 한미 FTA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명박 정부의 FTA는 잘못된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참여정부의 FTA 추진은 정당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도 한 차례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다시 또 트윗상에 올라온 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총리로 재직하실 때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는 FTA 반대 시위에 참여한 단체들에게 국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결정을 관계 장관들 그 회의를 통해서 내리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한미 FTA를 추진한 것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다면 참여정부 때 한미 FTA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한미 FTA를 추진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국가 동맹이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말고 장사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시오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추진했던 핵심은 국가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속도에 있어서 좀 서둘렀다든지 그 외에 이제 차후에 이행법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치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저는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지금의 한미 FTA는 참으로 이 국가 이익이라는 것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고통과 굴욕을 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의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의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익을 팔아먹은 이 4대 매국적인 그런 FTA,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 그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당시 총리로서 추진했던 한미 FTA 추진 이것도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지점들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그 FTA라는 이런 그 정책, 특히 대무역 전략을 FTA에 의존하는 정책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FTA는 신자유주의의 천병이고요. 지금 신자유주의가 퇴주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FTA 중심으로 대무역 전략을 잡아간다는 거 이건 저는 맞지 않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이 부상하면요. 미국이 자기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그런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기 위한 이런 FTA 전략 이런 거 미국부터 저는 폐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FTA가 추진이 되면은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경험했던 양극화의 그런 상처 이것보다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는 더 큰 상처가 우리 사회에 밀려듭니다. 박영선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단지 이익 균형이 맞으면은 FTA는 추진해도 되는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이나 농민이 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무너져도 자동차업에서 이익을 보면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FTA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FTA 정책 폐기돼야 됩니다. 네, 이인영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호토론 박지원 후보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고 사는 우리 전라남도에 와서 한미 FTA 관계 얘기하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하셨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찬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숙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2.0 즉 2008년 11월 달에 기고한 바에 의하면은 세계 금융 질서가 무너지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존해 계신다고 하면은 박영선 의원이 강조하신 ISD 사법 주권 문제, 특히 저는 역사적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으로서 개성공단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한 한미 FTA를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 찬성하셨을까? 그런 의미에서 ISD나 개성공단 제품, 이 불이익되는 한미 FTA는 반드시 폐기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줄기차게 하신 이인영 후보나 이하경 후보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통상정책도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이하경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하경 후보는 우리 순천에서 와이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력이 지도부를 독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명의 지도부가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5명은 지명에 가까운 방법으로 11명의 지도부가 구성되는데 한 세력으로 집중됐을 때 과연 통합의 의미가 살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번 지도부에는 시민단체를 대표하시는 분도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도 함께 참여를 해서 마치 샐러드 보울처럼 우리 민주당의 민주통합당의 통합의 의미를 살리는 그러한 지도부가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인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호남에서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전통과 또 지난 독재 정권과 싸워왔던 그런 힘을 새로운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독한 독재 정권이 국민을 겁박하면서 기득권층을 키워서 오늘 그들이 신자유체제, 세계화체제에서 이제는 월가의 금융자본과 협작을 해서 이제 온 국민의 노동의 가치 또 삶에서 만드는 다양한 가치들을 모두 수탈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잘 나가는 인천공항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그런 대표적인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자들에게 열심히 투쟁해온 호남의 그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특히 민주당으로 계승되어 온 그런 전통이 민주통합당에 확실하게 살아서 계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속에 갇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는 호남과 일부 수도권에 갇힌 민주통합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얻고 강원 충청에서 또 의석을 얻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전국정당이 되지 않으면 한국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저도 그 공기업 민영화나 외환은행 론스탄 문제 그리고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민주통합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후보께 질문을 합니다. 북한의 2차 핵실험이 나자 한명숙 총리께서는 당시 국회 답변을 통해서 대북 포용 정책, 즉 햇볕 정책이 북한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수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포용 정책, 즉 햇볕 정책은 더 이상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체계가 들어섰습니다. 이호 여사님을 초청하면서 이 박지원도 함께 초청을 받았지만은 제가 대북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막았습니다. 저는 결국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고 인도적 쌀 지원은 물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도 한 총리께서는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북 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하는 얘기는 박지원 대표께서 그 취지를 좀 잘못 아니요.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 국회 속기록에 분명하게 핵실험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자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 그 당시에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재 조치를 다 돼서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유엔의 제재 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네. 뜻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핵실험 막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은 그 이전의 내용을 예. 같이 연계해서 들으셔야 될 여기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용정책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이게 시간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그 시간 계산을 잘 하셔서 오늘 박지원 후보께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답변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부겸 후보께서 시작을 하시죠. 6분입니다. 예, 문성근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이 지금 무언가 자만하고 있다. 또 이른바 아직까지 선거 결과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움켜쥐는 모습으로 비친다. 통합을 했지만 한 2%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아마 저희 대구 출마 결정이나 문 후보의 부산 출마 결정이 뭔가 국민들한테 저희들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의 결과였고 또 앞으로 사실은 당내에서 이런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어떤 진정성 있는 행동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한다면 최근 어떤 당내 분위기 즉 어떤 뭔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기득권을 움켜쥐는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참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 지도부가 되든 아니면 이제 그 민주당 그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활동을 해 오신 분들께서는 민족사적인 대회전을 앞두고 뭔가 결정을 개인사적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 출마하는 건 정말 엄청난 용기입니다. 제 경우도 어떻게든 이 한국 정치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지역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겠다라는 뜻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분 한 분의 그 결정이랄까 결단이랄까를 기다리는 거고요. 대신 우리로서는 선거 제도 자체를 완벽하게 그 공천 과정을 완벽하게 민주화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 분 한 분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다. 이 제도를 정확하게 우리는 실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의 그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다고 하고 민주당의 사지라고 생각되는 선거구를 골라서 이분들이 직접 전투에 참가함으로써 우리 당원 동지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한국의 이 정치구도 아직까지는 보수 우위의 구도를 확 한번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 후보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거명되고 있는 분들 문재인 후보 이사장 경우는 이제 부산을 선택을 하셨죠.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제 아직 지역구를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기다려 봐야죠. 네,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천 과정을 투명화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대로 가면 사실은 현역위원회 두꺼운 벽을 돌파할 수 있는 글쎄요. 그런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쟁에 참가하는 여성 후보한테는 20%의 말하자면 자기 표에 대한 20%의 가점을 주는데요. 저는 소위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을 지냈던 이른바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직위에 올랐던 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정치 신인들한테는 여성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한 정도 한 15% 정도의 가점을 주면서 어떤 경쟁을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공심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합 관련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나 아마 문 후보나 저희들은 대통합을 쭉 주장해오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진보 정당을 하시는 분들이 진보 소통합을 하면서 저희들하고는 연대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뒤로는 저는 그 주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세계관을 우리가 다수라는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께서는 당 지도부가 되시면 이들과의 통합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좋은 이웃으로 지나면서 선거 연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다시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 불과 총선을 석 달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이게 상당히 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네, 그 일정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 영남 경우에는 그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면서 명실공히 전국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진보 정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마음이 불편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 완벽한 총선 승리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통합당이 강령을 제시했는데 진보당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 특히 정당을 달리한 채 후보 단위로 하는 방법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서 결렬되는 모습이 아니라 충분히 그 사적으로 또는 물밑으로 협의를 해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빠르게 연대 협의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주제를 꺼낸 것은 사실상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정치권의 개혁 내용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이념의 주요친 그런 대결 구도를 조금 이제 끝을 내라. 그러면서 안철수라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하지만 기회, 정의, 소통을 이야기한 그런 세력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런 세력들하고 저희들이 연대하거나 혹은 외연을 확장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 문제를 우리 문 후보에게 제기한 겁니다만은 이 문제는 새 지도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좀 곤혹스러웠나요? 땀을 많이 흘리시나요? 문성근 후보께서. 네,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네. 토론 지금 1시간 좀 넘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호 토론 박영선 후보 차례입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산에 갔을 때는 문성근 후보에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좀 혜택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광주 전남에 왔으니까 오늘은 박지원 후보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제가 서울시장 후보에 나서면서 저희가 이제 박원순 후보에게 그 후보를 양보를 하게 되니까 이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이 서울 시민만큼이나 정말 애달퍼하고 또 아직도 분통 터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주통합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뼈저리 느낀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어떤 그 정치 참여 욕구, 그리고 젊은이들과의 소통과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흡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했습니다. 박지원 후보님께서는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당의 주요 직책을 많이 맡아오셨는데요. 우리가 이 젊은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어떠한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박남매가 이게 좋은 질문인지 나쁜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얼굴이 그렇게 늙어 보여요? 아닙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당선돼서 제 일성이 젊은 피 수혈을 주장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고비고비마다 젊은 피를 수혈해서 우리 민주당의 노장청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도 김대중 대통령이 전략공천을 해서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을 보면은 386들이 486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유권자는 240 세대로 젊어졌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젊은 피를 수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졌고 기득권 정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SNS 세대, 비록 88만 원을 받고 일자리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들은 지식 중산층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 민주당의 문호를 개방하고 지역 공천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물론 지금 현재처럼 비례대표를 은퇴자들의 노후 보장이 아니라 80, 90%를 그러한 젊은 세대들을 받아들여서
우리 민주통합당의 매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젊은 세대와 소통해서 SNS 정당, 온라인 정당이 되도록 박차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아마 우리 젊은 그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박지원 대표님, 전 대표님께 이제 그런 지금 하신 말씀 같은 것을 듣고 싶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인영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통합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남아있는 통합진보당과의 관계입니다. 연대를 할 거냐 아니면 또 더 큰 통합을 할 거냐의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전남 광주 지역에서는 과거의 순천 지역과 같은 그런 공천을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유권자들께서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보관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순천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재보궐선거의 과정에서 다시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역구를 징발하듯이 해서 연합공천의 대상으로 내놓는 일은 없다. 이런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대중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리고 지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보장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해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다시 연대연합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면 저는 그런 대중적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민주통합당이 어떠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어떠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대략 복지로 가려고 하고 또 평화를 거쳐서 통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로 가고자 합니다. 이 길에서 이 두 당의 차이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함께 못할 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연합을 넘어서 통합을 할 때 강력하고 분명한 승리의 길이 보인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올해 우리가 총선과 대선에서 대회전을 해야 하는데 이 역사적 책무에서 이 역사적 과제를 앞에 놓고 서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대통합의 길이 열린다면 그 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추시겠습니까? 네.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 지금 상호 토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서 이강래 후보께서 하시죠. 6분입니다. 우리 문상군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더니 땀을 많이 흘리셔서 곤혹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을 그동안 주도하셨고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 참여 경선 주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신가라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선거인단들이 폭증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그리고 이제 참여를 높였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긍정적인 그런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저는 솔직히 이 경선에 지금 계속 임하면서도 이게 과연 선거인가, 선거운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선거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확정해 놓고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유권자들에게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당의 지도 노선이나 그리고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서 유권자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과정이 선거운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우리는 유권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바로 유권자를 선거인단을 바로 7일까지 모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가 확정이 되면 8일 하루 남는데 9일부터 바로 투표에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정말 이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문성근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면에서 기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잘 못 해낼 때 이제
더 큰 충격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당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100% 시민 참여 경선 방식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특별히 새롭게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선을 베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시민 참여 경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대신 내년 총선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시민께 공천권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이 끝나고 당이 재정비로 들어갈 때쯤에 대해서는 예컨대 진성당원의 반영 비율을 좀 조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당원,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렇게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할 필요 이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 제가 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렇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엄밀히 이야기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경선 인물 경쟁이라는 생각 갖지 않습니다. 대단히 외람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토론하고 좀 이따 합동 유세를 할 텐데 유권자를 향해서 하지 않습니다. 허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이나 당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정말 적격성을 뽐다기보다는 모집 경쟁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무제한으로 모집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나라당 사람이 와서 투표해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정당 사람이 와서 투표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정상적인 방법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는 최소한도 이번 선거인단 참여분들에게 입당 절차 정도는 거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뭔가 역차별 막아낼 수 있는 이 역선택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이 역기능 제거할 수 있었을 거 아닌가 같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역선택의 우려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미국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면서 실증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역선택은 하기 위해서 타당에 들어가면 그쪽이 흥행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불리하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에 다른 정당 당원들이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아도 한나라당과 협의해서 국회의원 총선의 시민 참여 경선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상한다면 이 핸폰 등록했을 때 중앙선관위를 통해서 통신사와 통신사에게 성별,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중 등록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좀 더 그런 방식을 좀 할 수 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허공에 대고 이런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과 SNS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하지만 이건 글을 SNS 통해서 이미 국민께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허공이다라고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된 후보가 유권자 아니다라는 뜻이었고요. 네. 저는 이 점은 특히 다음번 총선 과정에서는 분명히 짚어서 이런 허점이 다음 총선 공천은 반영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쯤 하겠고 이하경 후보님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문성근 후보 똑같이 해당되는 말인데 아까 이제 문성근 후보께서는 정당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통합 과정에 상상력을 발동할 수 있었다는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이하경 후보님의 젊음을 바쳐서 YMCA 활동하시고 시민 참여 활동하신 부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40 세대 무당파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민 정치, 정당 정치에 전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거 때입니다. 이 선거 상황에서 전혀 이 정치 경험 없는 분들이 선거 사령탑에도 좋은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믿으셔야 됩니다. 저희 어른들보다 훨씬 개혁적이고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빠릅니다. 희성 정치 30년, 20년, 10년 하신 분들이 뭔가 그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이 나서고 있고요. 네. 우리가 믿고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이강래 후보의 주도권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후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6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죠. 네. 앞서 8분의 후보께서 저에게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으시고요. 각자 6분씩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무려 한 1시간 가까이를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문성근 후보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진보정치인입니다. 진보정당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리 문성근 후보께서 100만 밀런 활동을 하면서 야권 대통합을 호소하는 그 진정성에 동의해서 지금 시민통합당을 거쳐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는 노동과 복지죠. 근데 제가 노동 얘기를 하면 맨 그 노동 관련 사업만 얘기하느냐 그러지만 그거는 노동은 사실 민생의 핵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의 현안 문제를 제기하고 어저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4월 11일 열리는 총선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단독 가반이 되면 최저임금의 현실화 문제와 정리해고 제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 양산하는 그런 계약 그런 악법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에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에 대해서 우리 노동층과 그리고 우리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문성근 후보에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총론에 있어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우리 강령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물론 IMF의 강요긴 했지만 노동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대가 보수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서 굉장히 한정된 움직임의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진보의 흐름 속에서 놓쳤던 부분, 잘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공도 이야기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오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집권했을 때 노동자들은, 서민들은 또 의심합니다. 저거 10년 전에 있었던 그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지 않을까, 도로민주당, 도로 열린우리당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요. 공과 과를 동시에 같이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한명수 후보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을 좀 구출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 낙검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져서 네. 따로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 다시 드리는데요. 저는 근데 정봉주 의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도요. 검찰의 엑스파일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지금 정치활동을 제재받을 수 있는 위기에 있죠. 그리고 광우병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우리 시민 여러분 1470명이 이와 관련해서 다 벌금형을 맞거나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복원해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정봉주, 노회찬 이런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앞장섰던 시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좀 적극적이어야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한명숙 후보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질의를 주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봉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봉도사 문제는 지금 이명박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여러 가지 형태로 막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한 거죠.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피해자로서 지금 가장 마지막 피해자로 있기 때문에 그 봉도사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라 정봉주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1당이 돼서 19대 국회가 열리면 이런 문제를 모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모두 다루어서 이분들이 사면 복권이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뭐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께서 법 발의도 이제 지금 하실 예정인데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앞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기본권이 돼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어처구니 없어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실시된 사면복권들의 과정들을 지켜보면 재벌 총수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복권까지도 과감하게 실시를 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과 일반 국민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대단히 인색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정치적인 경쟁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면복권에서는 아주 인색한 정도를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들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당이 원내 과반을 달성하면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될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이인영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연말 원내 결정과 관련해서요 여러 불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청목회법 여야 합의 문제라든지요 또
론스타 감사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못 해내고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가져야 될 태도를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사안 현안들에 대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강령, 정신에 맞게 새롭게 새로운 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호 토론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후보들께서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생방송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룹 질문의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분을 3분씩 나눠서 3그룹으로 나눠서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이하경, 한명숙, 이인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이 이번에는 직접 후보들에게 질문을 하고 견해를 묻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일단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네,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진정한 그 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들이 많이 영입이 됐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영입되지 못한 부분에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 민주통합당의 그 진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발전이 될지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과 보관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새로운 세력 영입의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그 대왕과 보완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답은 순서에 따라서 이하경 후보께서 먼저 하시고요. 답변은 1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하경입니다. 기득권 포기와 인적 쇄신을 통한 정당의 확실한 혁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총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비상사태에 걸렸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쇄신을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통합당이 더 비상입니다. 현재 혁신을 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이 혁신을 하려면 민주통합당의 고향이고 뿌리인 호남에서부터 그 혁신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내용은 인적 혁신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치인들부터 내려놓고 시민들과 함께 같은 선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호남 출신 이하경이 먼저 그것을 여러 고향의 선후배님들, 시도민들께 함께 강력히 주문하고 정치인들께 주문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네, 다음 한명숙 후보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1분입니다. 희망과 감동을 주는 통합은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국민이 참여하고 또 국민이 선택하는 공천혁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하게 돌려드리겠습니다. 2040 세대의 유능한 인재들을 지도부와 비례대표로 과감하게 영입해서 젊은 정당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총선에 승리해서 19대 국회가 열리면 국민이 원하시는 대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한미 FTA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하겠습니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반드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경제 살리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시는 대로 한나라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함께하는 대통합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신뢰가 쌓여서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인적 쇄신에 대한 통합 이후의 답변 1분입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변방에서부터 강력하고 새로운 기운이 우리 민주통합당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민주통합당에는, 그간의 민주당에는 노동자 출신의, 농민 출신의, 도시 빈민 출신의 가난한 서민과 중산층에 기반한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의원이 되지 못했는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감동은 누굴 위한 감동이겠습니까? 부자를 위한 감동이겠습니까? 재벌을 위한 감동이겠습니까? 다시 또 힘든 삶을, 고된 삶을 살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변화하고 감동입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대의 인물, 또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인물,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감동과 희망이 생기진 않습니다.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들이 민주통합당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 질문 두 번째, 이번엔 박지원, 김부겸, 박영선 후보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죠.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이 끝나면 바로 이제 총선을 위해서 그 야권과 이제 시민사회의 어떤 야권 단일화 운동, 야권 연대가 진행될 건데, 그 야권 연대 핵심은 이제 호남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보통합당은 뭐 호남 쪽에서 일종의 양보를 좀 요청할 거고, 또 민주당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이와 관련된 야권 연대와 관련된 각 후보들의 그 어떤 전략과 전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4.11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통합진보당과 연대협상 전략에 대한 물음인데요. 먼저 박지원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1분입니다. 저는 5년간 국정을 맡으면서 조정해본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비대위 대표를 맡으면서 그 파벌에 얽매인 민주당을 잘 조정해서 성공적으로 전당대회를 이루었고, 그때 깜빡 10%대에 머물던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를 25%로 올렸습니다. 원내대표로서 가장 강력한 투쟁을 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처음으로 35% 지지도를 올려서 한나라당보다 4%를 높인 적도 있습니다. 야권 연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정 능력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닙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검증된 능력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부터 또 모든 지역에 승리를 위한 그러한 야권 연대의 조정을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분입니다. 예. 저는 2010년 초부터 빅텐트에서 모두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다수를 형성하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자신의 철학에 따라 진보 진영은 먼저 따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입장은 거둬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도부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정하게 누구든지 승복할 수 있는 빨리 룰을 만드는 협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순천 경우처럼 이렇게 한량하듯이 어느 정당에 가져가는 것은 그 유권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른바 조직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습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정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기만 하면 젊은 세대 누구나 지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역을 나누는 어떤 그런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선거연대 등을 통해서 다수당이 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근본적인 선거제도의 변혁을 통해서 이제는 진보 정치 세력과 민주개혁 정치 세력이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통합진보당과의 연대협상 전략.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께서 말씀하시죠. 네. 국민들은 한나라당과의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이번 총선에 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이 호남 지역에서는 과거의 순천과 같은 공천을 또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부호를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바로 제가 법을 제출한 국민 공천 예비 선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 달 전에 국민들이 사전에 예비 후보 2사람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이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죠. 계파 정치 없앨 수 있고 알박기 정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이 여러 당이 있더라도 이 제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협상하고 또 토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가 바로 그 해답이고 호남 지역 의원들이 많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네,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9분 초청해서 계속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룹 질문 마지막으로 이강래, 박용진, 문성근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지역민께서 직접 질문을 합니다. 화면 보시죠.
호남당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그 호남당을 벗어나기 위해서 탈호남화를 했을 때 호남 민심으로부터 이반될 수 있다라는 위험,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은 영남 공략을 위해서 탈호남화를 시도했지만 영남 공략에도 실패하고 호남 민심으로부터도 이반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영남 공략을 당의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험처럼 영남 공략에도 실패하고 호남 민심으로부터도 이반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전국 정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남을 공략하고 또 호남을 탈피하는 전략에 대한 우려를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강래 후보께서 답변하시죠. 1분입니다. 네. 탈호남을 해야 전국 정당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는 우리 민주통합당이 호남당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 이미 전국정당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석 분포가 호남뿐만 아니라 부산, 경남, 제주도, 강원도 그리고 이제 충청권에까지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보다 훨씬 더 넓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한나라당이야말로 영남당인 셈이죠. 그리고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체장들 훨씬 넓게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따라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 탈호남을 강조하다 보면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마 무호남 상태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연 무호남 상태가 되면 그게 이번 4월 총선, 12월 대통령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거꾸로 이 점도 깊게 고민해야 할 그런 형편이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네. 다음은 박용진 후보시죠?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탈호남 관심 없습니다. 영남 공략도 크게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강령과 정책에서 이야기한 노동존중의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대접하고 또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것을 보이면 그것이 영남이든 호남이든 수도권이든 우리 당을 당연히 국민들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요, 노무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노동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얘기하면서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없는 분들이 지금 반 이명박 정서에 기대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하려고 하거나 혹은 다음에 또 배지를 달려고 하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 우리 당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해내기 위한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질문 마지막 탈호남에 대한 우려, 마지막으로 문성근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1분. 네, 이번 통합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이 온전히 참여하게 된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국 정당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김진숙 씨를 위한 희망버스나 또 그 론스타 국부 유출에 대한 분노, 또 한미FTA 무효화 투쟁에서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저 이번에 4월에 이제 부산에 출마하게 되는데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가 이렇게 1%를 위한 경제 정책을 펼치고 남북 관계를 아무 소득 없이 이렇게 반민족적으로 절단내고 있는가? 막대기를 찍어도 뽑아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삶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강령에 쓰여진 대로 99% 국민과 함께 가는 그것을 충실히 실천할 때 우리는 선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민들이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들의 이념과 정책, 방향 조금은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9분이나 되고 또 한전등 시간 때문에 충분치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해진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 후보들에게 선거인단과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초였는데 이번에는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그래서 1분 동안 그동안은 못하셨던 말씀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은 한명숙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분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광주 전남 지역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큰 선택으로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큰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광주 정신은 이타주의고 희생 정신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시대 정신과 대의에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큰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광주가 일어나면 역사가 진보했고 광주가 선택하면 정말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 연장, 한명숙이 꼭 막아내겠습니다. 기호 1번 한명숙이 더 큰 통합을 통해서 원내 제1당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후보입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이명박 정권으로부터의 분노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분노만큼 정말 참여하시고 또 열망하는 만큼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을 이제 민주통합당이 만들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에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론스타 먹고 튀는 일, 또 외환은행을 하나 금융지주가 흡수합병하는 일, 또 농협의 무책임한 신경물리가 추진되는 일, 이거 다 막아내려면 자본주의에게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회시장경제,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복지의 시대와 함께 이러한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시장경제 시대를 꿈꿉니다. 광주에서 선택하시고 전남에서 선택하시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4월 11일 총선에서 또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후보입니다. 광주 전남이 없는 민주당. 민주당과 광주 전남 없이는 정권 교체를 못합니다. 그런다고 민주당과 전남만으로, 광주만으로 정권 교체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긴 사람이 총선을 승리시키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인 정봉주원 구출, 한미 FTA 폐기, 론스타 먹튀, 농협 문제를 누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능력을 또 준비된 박지원만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박지원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끌겠습니다. 저 오직 광주 전남에서 한 사람 출마했습니다.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 김부겸 후보십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물꼬를 터주신 광주 전남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민주통합당 역사의 소명에 따라 저희들 통합은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변화하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그 나라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정치의 오랜 멍해였던 이 지역주의, 이제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기득권을 버림으로써 저희 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 광주 전남의 여러 시도민들의 사랑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나라당의 본거지에서 제 몸을 던져서 부딪혔을 때 여러분들이 저희 따뜻한 위로와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김부겸 지도부에 들어가면 정말 멋진 작품 해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에 지금 후보들의 마지막 인사를 듣고 계십니다. 마무리 인사를. 다음은 박영선 후보십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토론회 내내 2002년 광주 노무현의 선택, 그리고 1997년 김대중 호남 대통령의 탄생을 떠올렸습니다. 또 이와 함께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의 장충단 공원 연설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4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 특권 경제 끝내겠다, 지방자치제 하겠다, 정보정치 일소하겠다, 사치세, 부자세 도입하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1971년도 외침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이것을 과연 완성시킬 사람 누구입니까? 새로운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1%의 권력에 맞서서 99%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기호 6번 박영선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리더십. 광주 전남 지역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강래 후보입니다.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도민 여러분. 이번에 선출될 민주통합당의 지도부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지도부, 당대표가 누가 되건 누가 최고위원이 되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 상황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금년 4월 총선,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선거입니다. 4월 총선 결과 여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도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선거 사령탑 역할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큰 선거를 치러본 경험, 큰 선거를 이겨본 경험이 갖는 사람이 꼭 당대표가 되고 지도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은 통합 중에 있습니다. 시민 통합 세력과 민주당의 뿌리 깊은 통합을 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양쪽의 가교 역할, 양쪽의 브릿지 역할을 기호 4번 이강래가 확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다음은 박용진 후보입니다. 1분입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금 신장개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장개혁한 문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주저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열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방장도 같고 홀서빙 보는 분도 똑같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방송사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민주통합당을 볼 때 새로운 정당으로 본다가 22% 정도고요. 도로민주당으로 인식된다가 66%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큰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박용진은 지금 민주통합당의 당대표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당의 선출직 최고위원 6명 중에 1명, 1인 2표 제도로 뽑고 있는 이 최고위원 자리에서 진보적인 자신감,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정권교체의 역동성을 보여줄 기호 5번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1688 2000번에 신청하셔서 민의만 믿고 국민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박용진과 함께 해주십시오. 네. 다음 문성근 후보입니다. 네. 2년 전 8월 국민의 명령운동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수십만 명 시민을 만나뵀습니다. 저를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많은 시민들의 얼굴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않고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 내부를 통합하고 또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문재인 실장, 김정길 장관 모두 손을 잡고 반드시 지역구도를 돌파해서 지역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합을 이루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안 계시고 두 대통령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다음 민주정부 5년 안에 국가연합까지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하경 후보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향의 선후배 동지 여러분, 저 평생을 호남에 살면서 호남의 저항정신에 따라서 불의와 맞싸웠던 이하경이 이제 새로운 정치를 시작합니다. 민주통합당은 과거의 민주당에서 시민 세력이 포함돼서 새로운 혁신으로 거듭나는 정당입니다. 민주통합당의 대표가 새로운 시민 세력, 저 이하경이 되면 국민들은 환호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승리를 기억할 겁니다. 도로 민주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대표로 밀어주시면 총선에서 승리해서 논스타, 농해법 신경분리, FTA, 또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원전 르네상스 등 국토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 시대의 모든 한국사의 정치적 과제, 불평등의 과제, 또 양극화의 과제,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과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 함께 꼭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닌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이하경이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주십시오. 네. 밀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9분 후보께서 그동안에 생각하고 계신 여러 가지 안들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쉬우시죠? 네. 토론에 아쉬움이 있다 싶으시면요. 이 9분들이 또 가셔서 후보 합동연설회가 1시간 후인 4시부터 광주 DJ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물론 광주 시민들에게 해당되겠습니다만은 가셔서 더 많은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9분의 후보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15일 전당대회 때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기획한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